때는 조선 중엽, 전라도 어느 깊은 산골 고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남의 집 마당을 쓸고 남의 집 소를 먹이고 남의 집 논을 갈며 살아온 한 머슴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난 날,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은 차마 믿기 어려운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반드시 뜨거운 것이 올라오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전라도 남원 고을 외딴 마을에서 한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름은 막돌이었습니다. 67해를 이 땅에서 살고 50년 넘게 남의 집 머슴으로 살다가 그렇게 조용히 떠난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마지막으로 몸을 눕힌 곳은 자신이 평생 일했던 윤대감댁 사랑채 뒤편 작은 헛간 옆에 쪽방이었습니다. 방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거적대기를 깔고 지프로 바람을 막은 그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안악이 아침 일찍 두부를 사러 나왔다가 방 안에서 인기척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겨 들여다보았고 그렇게 노인의 죽음이 알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마당에 서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돌이 영감이 갔다네. 아이고, 그 영감 진짜 오래 살았지. 내가 어릴 때부터 저기 있었는디.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이 혼자 살더니 이렇게 혼자 가는구먼. 장례는 누가 치러줄꼬? 사람들의 말은 안타깝지만 담담했습니다. 막돌 노인은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없어도 크게 티가 나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머슴이란 그런 존재였습니다. 늘 곁에 있으되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사람. 윤 대감댁의 큰아들 윤기룡이 나와 장례를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평생을 일하셨으니 마지막도 우리가 모셔야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여가 나갈 자리를 정하고 수의를 마련하고 부고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부고를 적으려다가 기룡이 잠깐 멈췄습니다. 막돌 영감 고향이 어디였지? 성이 뭐였더라?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생 그냥 막돌이라 불렸으니까요. 막돌 영감의 출신도 성도 어디서 왔는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어느 해 봄날 이 마을에 흘러들어와 일손이 필요하다는 윤 대감다에게 들어간 이후로 쭉 여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례 준비를 하던 사람들이 막돌 노인의 쪽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집신 한 켤레, 구멍 난 손바지 하나, 검게 그을린 녹그릇 하나. 그것이 노인이 남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방 구석 흙벽 사이에 박혀있는 굵은 나무, 기둥 뒤편을 닦던 안악 하나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여? 안악이 손을 뻗어 꺼낸 것은 작은 보따리였습니다. 오래되어 천이 사가버린 작고 납작한 보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안에는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글씨는 아직 또렷했습니다. 기룡이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던 기룡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룡은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요? 옆에 있던 마을 어른이 물었습니다. 기룡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막돌 영감이 우리 아버지를 살린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룡은 떨리는 목소리로 종이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약 40년 전에 쓰인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는 아무도 몰랐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막돌이가 이 마을에 처음 발을 들여놓던 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해는 극심한 가뭄이 든 해였습니다. 봄부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논바닥은 쩍쩍 갈라졌으며 밭의 보리는 이삭도 맺지 못하고 말라 죽었습니다. 고을 전체가 굶주렸습니다. 사람들은 뿌리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배를 앓았고 노인들이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그 해봄 26살의 막돌은 충청도 어느 고을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집신 한 켤레의 등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고 살 곳을 찾아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전라도 남원 고을의 이 마을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사흘을 굶은 뒤였습니다. 막돌의 눈빛에는 굶주림과 함께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지 않겠다는 체념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막돌이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윤대감택 앞마당에서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어른들이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빠졌소. 누구 없소. 막돌은 사정을 물을 새도 없이 신발을 벗고 우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물은 깊었고 차가웠습니다. 막돌은 가라앉고 있는 사람을 더듬어 붙잡았습니다. 작은 몸이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막돌은 한 팔로 아이를 끌어안고 한 팔로 우물 벽을 짚으며 죽을 힘을 다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를 끌어올리고 막돌 자신도 우물 밖으로 나왔을 때 막돌의 몸은 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기침을 하고 눈을 떴습니다. 사람들이 환성을 질렀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윤대감의 외동아들, 당시 12살이었던 윤기룡의 아버지 윤성준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린 시절의 윤성준이었습니다. 윤대감은 막돌에게 달려와 두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내 아들을 살렸소. 은혜를 어찌 다 갚겠소. 막돌은 그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나다 보니 아이가 빠진 것 같아서요. 다행이었습니다. 윤대감은 막돌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소? 갈 곳이 있소? 막돌이 없다고 하자 윤대감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일하시오. 내 아들 살려준 은혜, 내 집에서 편히 지내도록 해드리겠소. 막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막돌은 윤대감 댁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윤대감은 막돌을 후하게 대우했습니다. 머슴이라도 사랑채 가까운 방을 내주고 밥도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가면서 사람이란 것이 그랬습니다. 고마움이란 감정은 세월 앞에서 점점 옅어지는 법이었습니다. 윤대감이 세상을 뜨고 아들 성준이 집안을 이어받으면서 막돌의 처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준 사람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성준이 막돌을 직접 보고 기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물에 빠졌던 날의 기억은 어린 시절의 흐릿한 꿈 같았습니다. 막돌은 여전히 이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소를 먹이고 논에 물을 대고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아무 불평도 없이, 아무 요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막돌을 좋아했습니다. 일을 잘했고 말이 없었으며 누가 무거운 것을 들고 있으면 먼저 나서서 받아들였습니다.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고 아픈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해 겨울에는 이웃마을 홍수로 집이 무너진 사람들을 도우러 달려가 혼자 며칠 동안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아주기도 했습니다. 돌아오는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은 이웃이 인사를 하러 오면 막돌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제 비와도 안 새겠소. 됐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난하다는 복돌이네 집 아이가 굶는다는 말을 들으면 막돌은 자신의 밥을 덜어 갖다 주었습니다. 서당에 다닐 형편이 못 되는 아이들을 저녁이면 마당에 모아놓고 자신이 아는 만큼 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막돌 영감 앞에 옹기종기 앉아 흙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막돌은 틀린 글자를 짚어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호액이 이쪽으로 가야 한다. 다시 써봐라. 아이들은 막돌 영감이 왜 글을 아는지 궁금해했지만 막돌은 언제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젊을 때 어디서 조금 배웠지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막돌 영감이 언제 글을 배웠냐? 마을 어른들도 이따금 물었지만 막돌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머슴이 글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냥 막돌이 특이한 사람이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막돌이 20년쯤 그 집에서 일했을 때 성준의 아들 기룡이 태어났습니다. 기룡이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막돌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소 먹이러 가는 막돌의 뒤를 따르고 장작패는 막돌 옆에 쪼그려 앉아 구경하고 마당 쓸 때는 자기도 작은 빗자루를 들고 따라 쓸었습니다. 막돌은 아이를 각별히 아꼈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달려가 일으켜주고 배가 고프다 하면 자기 밥에서 한 술씩 떠먹였습니다. 기룡이 5살 되던 해 겨울 역병이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그 역병은 무서웠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기룡도 알아 누웠습니다. 열이 사흘째 내리지 않았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렵겠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서. 기룡의 어머니가 통곡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막돌은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한겨울밤 눈 쌓인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새벽 막돌이 돌아왔을 때 그의 발은 동상으로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도 떨었습니다. 막돌이 들고 온 것은 깊은 산속에서 캐온 약초 한 묶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려두시오. 저가 어릴 때, 앓을 때 어머니가 이것으로 살렸습니다. 그 약초를 달인 물을 기룡에게 먹이자 다음 날부터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만에 기룡이 눈을 떴습니다. 의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났소. 기이한 일이요. 막돌의 발은 동상으로 한동안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막돌은 그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룡이 자라 서당에 다니고 글을 익히고 청년이 되어갔습니다. 기룡은 막돌을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 자신을 돌봐준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룡이 마당에서 막돌과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막돌 어른, 고향이 어딘가요? 충청도 어딘가요? 거기 가족은요? 막돌은 잠깐 하늘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다 같지요. 더는 묻지 않는 것이 예인 것을 기룡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룡은 막돌이 글을 안다는 것, 무언가를 깊이 감추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다 막돌이 혼자 앉아 뭔가를 쓰는 것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기룡이 무엇을 쓰냐고 물으면 막돌은 얼른 종이를 접으며 별것 아닙니다.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막돌의 허리가 굽기 시작했습니다. 소를 먹이러 가는 발걸음이 느려졌고 장작을 패는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장작을 패다 도끼를 놓치고 잠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기룡의 아내가 영감님, 이제 그 일은 우리 사내종 시키세요 했지만 막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할 수 있소. 할 수 있는 한은 할 것이요. 그것이 막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일을 못하게 되면 자신이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어딘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일하는 것이 삶 자체여서 그랬는지.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길로 막돌을 보았습니다. 저 영감 이제 쉬어야 할 때가 됐는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니 누가 봐주겠어. 막돌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일어났고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부터 막돌이 자리에 눕기 시작했습니다. 기룡이 의원을 불렀고
약을 지어왔습니다. 막돌은 사양했습니다. 이 나이에 약은 무슨. 약값 아까우니 그냥 두시오. 기룡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막돌 어른, 어릴 때 저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제가 모셔야지요. 막돌은 기룡의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한 것은 없소. 그냥 약초를 캤을 뿐이요. 그 약초 캐러 한겨울 산속에 들어가셨다가 발이 동상에 걸리신 것을 압니다. 막돌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일은 어찌 알았소? 어머니께서 죽기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막돌과 기룡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햇살이 쪽방 안으로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막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룡이가 살아서 다행이오. 그것 하나면 됐소. 기룡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느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막돌은 그 겨울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다음 겨울이 오자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른 새벽에 조용히 눈을 감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잠드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자, 이제 다시 장례식 날로 돌아옵니다. 기룡이 낡은 종이를 읽던 그 순간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원래 충청도 공주 고을의 선비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나라에서 벼슬을 하셨고 우리 집은 넉넉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글을 배웠고 젊어서 과거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22이 되던 해 우리 집안에 큰 화가 닥쳤다. 아버지가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귀양을 가셨다.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귀양지에서 돌아오지 못하셨다. 나는 졸지에 혼자가 되었다. 선비 집안의 죄인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혀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나는 이름을 버리고 신분을 버리고 막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떠돌기 시작했다. 그렇게 떠돌던 내가 이 마을에 와서 어린 성준이를 살렸다. 그리고 이 집에서 일하게 됐다. 처음에는 잠깐만 있다가 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어느새 세월이 흘렀다. 이 집 마당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신분도 이름도 없이 그냥 막돌이로 살면서 처음으로 남에게 아무것도 기대지 않고 살 수 있었다. 그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자유였다. 나는 이 집 기룡이를 보면서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랐다. 내가 어릴 때 알았던 것처럼 그 아이가 앓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그것뿐이다. 나는 내 진짜 이름도 내 아버지의 억울함도 이 세상에 밝히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나 하나 억울하다고 나라가 바뀌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가는 것이 내 선택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다. 내 아버지의 이름은 박시원이다. 공주 고을의 선비였다. 그분이 억울하게 귀양을 가셨다는 것을 언젠가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내가 죽고 나서라도 괜찮다. 나는 그저 내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누군가 한 명이라도 알아주기를 원한다. 이것을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기룡이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마당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 낡고 허름한 쪽방에서 평생을 살던 막돌 영감이 사실은 선비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를 알고 이름을 가지고 과거를 준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처음 알았습니다. 복돌이네 아비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장날마다 막돌 영감이 자기 아이들 먹이라고 밥을 갖다 줬다는 그 사람이. 서당 훈장이 뒤에서 눈을 닦았습니다. 막돌 영감이 마당에 아이들 모아놓고 글 가르쳐 주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 글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담장을 고쳐준 일이 기억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혹독한 겨울, 굽는다는 소리도 없이 조용히 찾아와 쌀 한 되를 놓고 간 사람이 막돌 영감이었다고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실은 빼앗기고 쫓기고 이름까지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베풀었습니다. 원망 없이 조용히. 기룡은 한동안 그 편지를 손에 든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에서, 막돌의 방 앞에서.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마당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은 저마다 막돌 영감과의 작은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찬바람 부는 날 장작을 패다가 건네준 따뜻한 군고구마 한 개. 물동이를 들고 힘겨워하는 안악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받아들던 두 손. 밤늦도록 일하다 지쳐 쪽방으로 돌아가던 느린 발걸음. 그 발걸음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기룡이 말했습니다. 막돌 어른이 아니라 박서방님이라고 불러드렸어야 했는데.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를 흔들며 울었습니다. 평생 머슴으로 살면서도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위해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사람들 곁에서 살다간 그 사람을 위해 여기서 잠깐 숨겨진 민담 구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찾아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댓글에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이든 경기도든 부산이든 멀리 해외에서 보고 계신 분이든 어디서나 환영입니다.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막돌 영감처럼 조용하지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소중한 분과 나눠주시면 그 복이 함께 흘러갈 것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날 장례는 머슴의 장례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상주가 된 것 같은 장례였습니다. 기룡은 아버지의 장례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고운 수의를 지었고 마을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묻었습니다. 상여를 맬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평소 막돌 영감에게 밥 한 끼 얻어먹은 사람들, 글을 배운 아이들, 힘들 때 도움을 받은 이웃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기룡은 아버지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오래된 문서들을 뒤지며 박시원이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사흘을 뒤진 끝에 낡은 문서 더미 속에서 40년 전 공주 고을의 관련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박시원이 무고를 당했다는 당시의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박시원을 모함한 자는 같은 고을의 경쟁자였고 그 경쟁자는 이미 오래전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처벌받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즉, 박시원의 억울함은 이미 나라에서도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다만 박시원이 스스로 종적을 감추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실을 전해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룡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날 밤 혼자 막돌의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겨울 달이었습니다. 차갑고 환한 달빛이 무덤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기룡은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막돌 어른, 아니 박서방님, 아버님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것을 이미 나라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스스로 돌아오지 않으셔서 전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나쁜 분이 아니셨습니다. 서방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그것을 이제 제가 전해드립니다. 기룡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운 밤이었지만 기룡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방님, 저는 평생 서방님을 그냥 막돌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이 이 마을에 계셨던 덕분에 제가 살았고 이 마을이 따뜻했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히 압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무덤가의 마른 풀이 흔들렸습니다. 기룡은 그것이 막돌의 대답인 것 같아 한참 그 흔들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기룡은 마을 어귀에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박시원, 충청도 공주 사람. 이 마을에서 막돌이라는 이름으로 살다 갔다. 평생 남을 위해 일하고 남을 위해 나누고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비석 앞을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은 그 비석에 새겨진 이름을 읽으며 막돌 영감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봄이 되면 비석 앞에 꽃이 피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돌아가며 갖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해마다 봄이 오면 그 비석 앞에는 꽃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기룡이 늙고 기룡의 아들이 자랐습니다. 기룡은 아들에게 늘 막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을 어귀에 있는 비석 보이지? 저분이 우리 할아버지를 살렸고 나를 살렸다. 글도 배우셨고 집안도 있는 분이었는데 평생 머슴으로 사셨다. 왜인 줄 아느냐? 아들이 고개를 젓자 기룡이 말했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내세우지 않으려고, 그냥 오늘 앞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으로 살겠다고. 그것이 그분이 선택하신 삶이었다. 아들은 오랫동안 그 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막돌, 아니 박시원이 마을에 남긴 것은 많았습니다. 그가 가르친 아이들 중 몇은 어른이 되어 고을에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살려낸 기룡은 마을에서 어진 어른으로 살았고 자기 집 재산의 일부를 가난한 이웃을 위해 썼습니다. 그가 쌓아준 이웃집 담장은 오래도록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캐온 약초로 살아난 기룡은 훗날 그 약초를 재배해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데 썼습니다. 박시원이 심은 것들이 그가 떠난 뒤에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따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막돌 영감이 선비 집안 출신인 걸 알았다면 우리가 더 잘 대우했을 텐데. 그러면 기룡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소. 신분으로 대우받는 것보다 그냥 한 사람으로서 곁에 있고 싶으셨던 것 아니겠소.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박시원은 신분을 숨기면서 오히려 가장 진실한 자신으로 살았을지도 몰랐습니다. 이름도 집안도 과거도 없이 오직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박시원, 막돌 영감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닿으셨나요? 그분은 억울했습니다. 22의 나이에 집안이 무너지고 이름을 버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한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소리 높여 외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앞에 있는 사람을 도왔습니다. 우물에 빠진 아이를 건졌고 한겨울에 약초를 캤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가 결국 온 마을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이 혼자 버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막돌 영감을 기억해 주세요. 그분도 그 자리에 오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자리에서 심을 수 있는 것을 심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막돌 영감 같은 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늘 그 자리에 있어서 당연하게 여겼던 말이 없고 조용한 그분이 오늘 한 번쯤 그분에게 눈길을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한마디가 그분의 평생에 가장 따뜻한 선물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숨겨진 민담의 막돌 영감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혹은 미국이나 캐나다 어디서든 환영합니다. 댓글에 지역을 남겨주신 분들께 막돌 영감처럼 묵묵하지만 깊은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또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